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번 꽂히면 헤어나오질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누가 나를 모욕하면, 나를 무시하면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기분 나빠서. 좀 이렇게 이제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날 무시하면 더 그렇고, 또 평상시에 무시를 자꾸 당하면 자꾸 그 사람이 이렇게 떠올라서 자꾸 이렇게 나를 괴롭히죠. 그걸 보고 이제 마음 감옥에 갇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몸은 이렇게 왔다 갔다 자유로운 것 같지만 마음은 한번 이렇게 그 갇히게 되면 그 생각만 자꾸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마음은 한 가지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그 여러 가지로 이루어진 그것이 그것에 따라서 이제 감옥을 한 개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두 개 만드는 사람이 있고 감옥이 10개, 감옥이 20개, 감옥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참 불리한 거죠. 행복도는 확 떨어지니까요. 우리는 어느 감옥을 만들고 있나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어느 감옥을 만들고 있나요? 어느 감옥을? 자식이 있으면 자식도 감옥이 돼. 자식이 있으면 우리 우리 스님들이 상자 하나에 지옥 하나라고 옛날부터 우리 큰 스님들이 우리들한테 후배들한테 맨날 그랬어요. 상자 하나에 지옥 하나라고. 상자라면 제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상자가 제자가 한 명 있으면 한 개의 지옥이고 두 개 있으면 두 명 있으면 두 개의 지옥이라고. 저는 뭐 이렇게 아직 제자가 없어가지고 지옥이 그렇게 있는 지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주로 물어보는 게 자식 문제를 물어봐요. 저는 제일 먼저 이렇게 오면 음, 보살님 생년월일을 말하세요. 이렇게 할 때가 많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를 안 물어봐. 아들, 딸 먼저 물어봐. 아들, 딸 먼저, 제일 급한 사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제일 급하다라는 것은 감옥이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물어보는 사람은, 스님한테 상담하고 싶은 사람은 감옥이야, 이거. 근데 애들은 잘 크는데, 배우자를 또 물어봐. 의외로 배우자 물어보는 사람 별로 없다? 뭐, 직장이 안정이 돼 있고 그러면 물어볼 일이 잘 없겠죠. 뭐, 근데 개인사의 일을 저한테 뭐 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주로 이제 아들, 딸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내가 이렇게 우리 최소한 가족들은 감옥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가족이 감옥이 되면 안 돼. 그럼 이 감옥이 되려고 자꾸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잘 됐으면 좋으니까. 우리 아들 잘 되고, 우리 딸 잘 되고, 나는 우리 황룡사가 잘 되고, 이렇게 잘 되고 싶은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이제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기도를 해주고 정말 그 스승이 제자를 이끌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환희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아들, 딸들을 잘 이끌어주면 감옥이 아니죠. 환희스러운 마음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이렇게 해주는데 근데 걱정이 너무 앞서면 감옥이 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렇게 그 상대를 존중하기보다는 내 소유라는 느낌을 자꾸 갖게 되면 자식이 물건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내 자식이라는 생각을 자꾸 갖게 돼서 소유하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 내가 바라는 방향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걸 보면 알아요. 우리 아들, 딸이 내가 바라는 대로 행동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 방향성이 굉장히 크면 클수록 고통은 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식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된다. 배우자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 가족이라는 감옥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그러면은 뭐 다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갈까? 산에 들어가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니죠. 있는 곳에서 자유로워야 돼. 있는 곳에서. 이게 있잖아요. 자식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
어, 너무 편안해. 너무 이렇게 뿌듯해. 아름다워. 이런 마음이면 감옥이 아니라 같이 함께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이잖아요. 행복해하고 아름다운 삶이 감옥이 돼요. 또 이렇게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이라는 것도 우리 인간의 삶을 좀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재물이라는 게 있는 거지. 재물이 감옥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이렇게 걱정만 많은 거야. 대출은 내긴 냈는데 이 이자를 어떻게 갚고 뭐 이렇게 빚독촉은 돌아오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더 벌어야 되는데 저서 옆세 사람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만큼밖에 안 된다고 하거나 뭐 이렇게 저 쟤는 명품을 들고 있는데 나는 그냥 시장표를 들고 있고 쟤는 명품 옷을 입고 다니는데 나는 법복밖에 안 입고 말이지 뭐 이래 되면 이제 그래 비교를 하게 되면 역시 소유하는 이제 물질의 감옥을 이제 재물에 대한 감옥, 명품에 대한 감옥, 뭐 자동차를 비교하는 사람은 자동차에 대한 감옥, 감옥에 이렇게 빠지게 돼요. 나한테 감옥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 감옥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작업들을 해야지 돼요. 감옥에서 또 멀어져야죠. 그러려면 이제 이렇게 스스로 자기 마음을 숨을 들이쉬면서 내 마음을 보고 숨을 내쉬면서 거기에 대한 집착을 보려고 노력을 하면 그래 돼요.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천수경을 독송하고 관세음보살 정근할 때도 내가 얼마나 많은 감옥을 짊어지고 다니는가. 이런 감옥에서 빨리 자유로워져야지. 이게 이제 윗바사나라고 할 수 있어요.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내가 감옥을 짊어지고 왔네 이러면서 내가 감옥을 짊어지는 것을 알아차려야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상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소유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그 욕심은 우리하고 이렇게 멀어지기는 어렵죠. 이제 우리가 사는 기세간 이렇게 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는 이렇게 물질적 풍요가 좀 바탕이 돼야 되니까요. 그러려면 공부를 또 해야 돼요. 세상에 부는 어떻게 축적하는가? 어떤 습관을 가진 사람이 부를 이루는가? 어떤 습관을 가진 사람이 쪽박을 차는가? 어떤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내가 가게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투자를 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죠. 요즘 어떤 거사님이 이렇게 이제 그 코로나가 올 줄 모르고 버스를 새로 하나 이렇게 뽑으셨대. 그래서 그 버스 뽑을 때 그냥 뽑지 않잖아요. 다 리스로 해가지고 또 뽑잖아요. 코로나 오기 직전에 뽑았대. 이거 참 난감한 거예요, 이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코로나 올 줄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 난감하잖아요, 그게. 코로나 올 줄 모르고 문을 이제 그 음식점에 가게 개업을 딱 하니까 그 다음 달에 코로나가 왔어. 이것도 참 난감하죠. 이 천재지변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여행사를 딱 차렸는데 코로나가 왔어. 와, 이건 얼마나 박복하면 이래 될까라는 그런 생각에 빠지겠네요. 이거는 정말 이렇게 태풍 불어서 집을 훌랑당 이렇게 이제 날아간 거랑 같은 거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때일수록 참 시리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기보다는 또 이렇게 정말 그 태풍이 와서 집이 날아간 사람도 있고 불이 나가지고 집이 다 불태워진 사람, 뭐 기업이 다 불태워진 사람도 있고요. 뭘 해서 날린 사람도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버텨야지. 뭐. 어떻게 버텨야지. 인욕하면서 희망을 갖고 좋은 날은 올 거야. 지구멍에도 해는 뜰 거야. 코로나 빨리 가라. 이런 이제 전염병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아주 멀리 100년 전에 찾으면 이제 정말 스페인 독감이 최근에 제일 강력했고요. 5천만 명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60년대 후반 홍콩 독감이 있는데 그 하도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고요.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것은 사스를 기억하고 있죠.
근데 사스는 중국에 이렇게 퍼졌고 우리나라에 몇 명 감염이 됐는데 뭐 한 명인가 일곱 명인가 얼마 감염이 되지 않아가지고 막 무서운 공포심만 이렇게 있다가 그때도 마스크 열심히 쓰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사스는 치사율이 한 10%에 이르러서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이었어요. 다행히 세계로 팬데믹 형상이 되진 않았고요. 2009년에는 정말 심각했어요. 신종플루 다 기억하죠? 신종플루. 그 2009년이에요. 벌써 10년이나 흘렀어. 그때 160만 명이 신종플루에 들었어요. 전 세계 160만 명. 그때 그리고 그것도 치명률이 1%예요. 0.1%. 아니, 1%. 그리고 1%예요. 1%면 어, 지금 코로나19랑 거의 뭐 비슷하다 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0.8 뭐 이 정도 되니까요. 다른 나라는 3% 4% 되지만 그냥 제가 생각을 할 때 그냥 1%인 것 같아. 대충 이래저래 보면 대체로 연세가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래서 이 신종플루랑 비슷하지 않나? 전염력이나 뭐 이렇게 치명률이나 근데 아픈 거는 신종플루가 더 아프다고 하는 것 같았어. 신종플루 들으면 그야말로 뭐 삭신이 쑤시고 밖으로 기어 나올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아프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이 코식구는 그렇게까지 아프다는 얘기를 아직 못 들었어. 이렇게 이제 갑자기 폐렴을 일으켜서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막 쓰러지고 이런 각혈을 하고 이것도 얘기를 못 들었고요. 그런 거 보면 신종플루보다는 증상이 좀 덜한 것 같아. 대신에 이제 소문이 무섭죠. 이건 박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박쥐 어쩌고 신종플루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직도 원인이 잘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코식구는 박쥐가 뭐지 이러니까 이제 굉장히 혐오감이 무서운 감이 공포심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은데 보통 메르스나 사스 뭐 이런 것들이 짧게는 4개월 정도 간다라고 그래요. 갔었다라고 그래요. 길게는 8개월 정도 갔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중국에 창궐을 했고 우리나라는 이제 2월 달 들어가지고 했으니까 어쩌면 3월, 2월, 3월, 4월 이 4월까지도 계속 이 영향이 계속 있지 않겠나. 4월 이달 말이면 지금 벌써 이제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500명, 400명, 300명, 100명으로 이렇게 줄어들었거든요. 예, 어제 100 몇 명이었는데 오늘도 아마 한 100명 가까이 그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이달 말쯤 되면 뭐 10명대, 20명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도 이제 우리는 계속 마스크를 쓰고 계속 이제 외출을 자제하고 이달 말까지도 계속 그렇게 되겠죠. 재수가 없으면 다음 달까지도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제 생활이 가능해지고 또 여행도 이렇게 순례도 가고 방생도 가게 되려면 4월달, 5월달은 돼야 되지 않나. 그 공포심에서 벗어나려면 5월달이나 돼야 되지 않겠나. 이것은 이제 과거의 것을 유추해서 본 거예요. 사스 때도 메르스 때도 신종플루도 오래 갔거든요. 4개월에서 8개월 정도 갔으니까. 다행히 신종플루는 타미플루라는 이제 이렇게 약이 개발이 돼서 타미플루 먹고 나았다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막 계속 신종플루들 너무 아파가지고 딱 있는데 그 타미플루 먹자마자 그 다음부터 휙 달라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 괜찮아졌다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보면 신기하게 이 코식구도 이렇게 그런 그 약이 개발이 되면 좋겠어요. 미국에서도 개발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개발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헬스케어에서 이제 그, 그, 그 거기에서 200억 투자해가지고 6개월 안에 만들겠다라고 어제 그렇게 인터뷰 하던데요. 여러 제약사에서 만들고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또 바이오 쪽에서는 그 세계에서 뒤지지 않아요. 후발주자이긴 해도 미국이나 뭐 유럽에 비해서 후발주자이긴 해도 그런 것 치고는 굉장히 이렇게 잘 해내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나라가 개발을 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 유행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또 이게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세계 경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쭉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금 며칠 동안 이렇게 생기고 나서 또 유럽까지 참고를 하고 나서 보면
전 세계 이제 주가 자산들이 한 30% 정도 다 하락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30%, 뭐 오늘도 한 10% 막 떨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와, 너무 무섭다 이제. 거기다 돈을 넣은 사람은 이제 걸음도 못 걸을 거예요. 정신이 뭐. 근데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전염병이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되더라 이런 거죠. 회복이 되더라. 그러면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지금이 이게 이제 1700선이 무너졌으니까 1600 포인트까지도 내려오고, 만약에 1400 포인트까지 내려오면 그 다음부터는 온 국민이 부자가 되라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1400이나 1500까지 내려오면 있는 거 없는 거 돈, 주머니에 있는 용돈까지도 다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아마 훨씬 낫지 않겠나? 그래서 위기는 어떤 때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흐름들을 잘 읽는 사람들은 뭐 금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떤 이 자금에 대해서, 뭐 요즘 유가가 엄청 내렸죠. 뭐 그런 것을 흐름들을 잘 읽고 정말 폭락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잡아서 가장 높을 때 팔고, 이렇게 부동산들이 그래 왔잖아. 보면 부동산들이 그런 사람이 그러잖아. 저도 황룡사도 폭락은 아니지만 많이 싸졌을 때 여기 들어왔거든요. 지금은 아무 들어올 수, 이렇게 넓은 땅을 할 수가 없어요. 2013년도면 여러분들 기억이 나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던 거. 2009년부터 13년, 14년까지는 거래가 뭐 이렇게 다 하락하고 거래도 잘 안 되고 다들 뭐 이렇게 부동산 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 이거 정말 운이 참 좋은 거죠. 이제 13년도에 여기 계약을 해서 어렵게 해서 이제 잔금을 치렀는데요. 2014년도부터 막 오르더라고. 계속 2014년도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뭐 지금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이나 많이 올랐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내 스스로의 마음을 읽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감옥을 만들지 말고 있는 감옥은 다 해체를 시키자. 우리가 서로 감옥에 매여서 살려고 이렇게 부모 자식을 맺고 같이 가족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감옥을 부수는 작업을 스스로 열심히 해야 되고요. 또 나 내면의 완성, 지혜를 완성하는 것이 필수고, 그리고 세상에 또 살려면 우리가 또 풍요가 좀, 소유가 좀 풍요로워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세상에 이렇게 부의 흐름들을 읽고, 내가 이렇게 가가지고 일당 받아가면서 일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일당 받아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그것을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떻게 운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니까요. 내 말 듣고 또 수임 때문에 쪽박 찼어요 이러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누군가에게 의지를 하면 안 돼요. 누군가 의지를 하면 그럴 바에 그냥 계속 은행에다 계속 넣고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이리저리 내가 그리고 나이 들어서 공부하면 또 잘 어려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식에게 가르쳐야 된다. 우린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는 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외부적인 환경에 지식을 뭐 이렇게 자본의 흐름을 아는 가장 기본은 이제 주식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10대, 20대 초반이나 이런 아이들한테 생일 선물로 삼성전자 주식을 하나씩 주고, 그걸 하나씩 개설을 해가지고 주식을 개설해서 그 삼성 SDI 주식을 하나씩 주고 선물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세뱃돈으로 그걸 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그걸 뭐 지켜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럼 애들이 투기심이 일어나가지고 다 잃을 수도 있잖아. 실패를 해야 돼요. 실패를 해야 돼. 이게 어른이 돼도 실패하면 쪽박이고요. 아이들을 이렇게 청년이 돼서 실패를 여러 번 하다 보면 피부에 감각이 익혀져요. 감각이.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몸으로 익혀진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그런 능력들이 향상이 돼서 자기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이 시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성불하세요.